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교재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사 구조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사 구조를 소송 구조와 대비해 가지고 한번 일률적으로 파악하자,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인 건데, 우측에 보시면 구문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그림을 표현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규문적 수사관이고, 그 다음에 탄핵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60페이지에 소송적 수사관이 있죠. 이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규문적 수사관은 요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는 그냥 뭐예요? 대상. 다시 말하면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하고요. 이 규문적 수사관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검사가 하는 거고, 법원이 수사 과정에 뭐 하지 못하냐면 개입하지 못한다는 수사관을 말해요. 이에 반해서 탄핵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공판 절차와 똑같다는 거죠. 검사와 피의자가 공판 절차 같이 대등적 지위를 갖고요. 요 법원이 일종의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뭐죠?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수사의 주체가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0페이지에 소송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요 경찰과 피의자가 뭐죠? 동등한 입장에서 요 검사가 수사를 뭐예요? 주재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긴 하는데, 피의자는 어떤 지위냐? 사법경찰관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뭐죠? 이게 소송적 수사관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론적인 거고 또 일본 학자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하고 공판 절차하고 뭔가 헷갈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사항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냐면 소송의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수사의 조건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수사의 필요성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사의 상당성 해가지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첫 번째 수사의 조건으로서 이해가지고 수사에 뭐가 나오죠? 필요성이 나오는데, 필요성에서 1번 범죄형이 뭐죠? 변제 혐의의 인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왜 수사를 하느냐? 범죄에 관한 혐의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박스를 보시면은 이 범죄 혐의 정도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첫 번째, 수사의 단서로서의 변제 혐의는 구체적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는 그냥 대충 쉽게 말하면 일반론적 범죄 혐의를 말하고요.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요? 개시하게 되고요. 수사 결과 그 사람의 그러한 범죄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서 뒷받침이 된다면 그때는 뭐 하게 되죠? 체포하고 구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소송 조건과 수사해가지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전의 수사의 허용 여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친고죄라는 것이 뭐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친고죄죠. 아마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친고죄가 뭔지 아닌지는 뭐죠? 따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친고죄가 많이 없어졌죠. 일단 간통죄는 간통죄 자체가 어떻게요? 없어져 버리고, 또 성범죄, 강간 같은 것들은 친고죄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닌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친고죄로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죠.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모욕죄, 요 정도가 뭐죠? 친고죄고요. 그 다음에 형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뭐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죠?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고죄를 접근할 때 이제 형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요 모욕죄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재를 보시면 판례를 넣다 보니까 뭐 강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강간이 친고죄가 아니니까 교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친고죄에 대한 기본적 틀을 배우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뭐 친고죄 하면 뭐죠? 일단 목욕죄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소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는 없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순서는 어떻게 해요? 고소가 있으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수사를 하게 되는데, 고소받기 전에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가능하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뭐 할 수는 없어요? 수사하는 것은 가능해. 기본적인 태도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수사 절차는 공판 절차와 분리된 독립의 절차가 아니므로 고소 제기의 가능성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수사할 수 없다는 예외로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1 또 나오죠.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 허용 여부 해가지고 학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먼저 제한적 허용을 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2번에 나와 있는데,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 고소기간이 경과됐다면 그때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가 있는데,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돼서 고소할 수 없거나, 또는 고소권자가 나 이거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뭐 한 경우에는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전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 물론 뭐죠? 인정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뭐가 되죠? 인정이 되죠. 그 다음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고소 고발이 없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수단은 뭐죠?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게 뭐냐면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출국 허가를 받고 입국할 때는 뭐죠? 입국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출입국 관리법이고요. 이런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고 출입국 관리소장에 고발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가도 없이 출국을 했어요. 내지는 입국 절차 없이 담 넘어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서 뭘 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일반 경찰이 인지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처벌할 수는 없고요. 출입국 관리소장에 뭐가 필요한 거죠? 고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신고자라고 불리진 않지만 좀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장에 고발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진한 거 읽어볼게요. 일반 사법 경찰 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것이 소급하에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고발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수사를 했단 말이죠. 일단 그것이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죠? 왜요? 고소와 똑같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위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수사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증거 능력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보시면 찌랑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본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급이라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범죄 인지서란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얘기죠. 상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 달성하고 있는 요 목적과 그 수단이 상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총을 쏜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은 거죠? 상당하지 않은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달성하고 있는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균형이 있고 이것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목적은 굉장히 작은데 수단이 너무 강력하다면 그것은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에 가지고 1번 수사의 신의 측에서 사술 금지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술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사기술이에요. 속이는 것이 뭐가요? 금지된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함정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사 필요에 법칙해가지고 그 수단이 수사가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된다는 추상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뭐가 나오죠? 함정 수사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이런 얘기죠. 함정에 빠뜨려서 뭐예요?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여가지고 범죄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도록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인을 잡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함정 수사라고 하는 거고요. 함정 수사의 종류가 두 가지 나왔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그 다음에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죠? 살인의 추억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옵니다. 이놈이 자꾸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먼저 살해하고 그런 거니까 이제 여경들을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성을 막 돌아다니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놈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예요? 빨간 옷 입은 여자를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이 범이라는 것은 범죄 의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아직 범죄할 마음이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발시켜서 하는 수사를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뭘 낼까요? 마약 사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관이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야 마약 한번 할래? 나 안 해, 나 끊었어. 근데 자꾸 지가 꼬셔가지고 하기 싫은 사람을 뭐예요? 마약을 하게 하고 나서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뭐가 돼요?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판례는 1번과 같은 기회 제공용 함정 수사는 아예 함정 수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허용이 되고요.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체포하는 것은 뭐예요? 적법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번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인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범죄 의사를 뭐죠? 유발시켜서 체포하는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가 뭐가 돼요? 허용되는 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기회 제공용 함정 수사는 가능하다. 아예 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요? 함정 수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에 반해서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꼬셔서 범죄하게 하는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는 뭐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이 뭐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3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정 수사의 위법성에서 1. 기회 제공용 함정 수사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함정 수사가 아니고 가능하고요. 2번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의 위법성 여부 해가지고 적법성, 위법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수는 뭘 취해요? 위법성을 취하고요. 맨 밑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회 유발령 함정 수사는 함정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만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측의 맨 위에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수수. 메스암페타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예? 우리가 말하는 뽕, 히로뽕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메소암페타민이라고 합니다. 마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거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수수 및 밀수입에 관한 범위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약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함정수사란 거죠. 어떤 함정수사에?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수사 자료는 다 뭐예요? 위법한 것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심과 2심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함정 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뭐예요? 위법하다. 따라서 다시 한번 뭐죠? 재판하라고 뭐죠? 파기 환송하고 있는 거죠. 4번 위법한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1. 체포 구속에 미치는 영향. 자, 체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구속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피의자는 구속 취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게 되고요. 2번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A 불가불설이 나오는데 불가불설이 뭐예요? 처벌할 수 없다는 개념이죠.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통해서 체포됐고 범위 혐의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체포를 했고 증거를 소집했어요.
그런 단계라면 그 사람 뭐 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되니까 검사가 제기한 공소 제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물론 비번해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증거 능력이 미치는 영향.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소집됐더라도 그거는 증거로서 뭐 될 수 없어요? 채택될 수가 없고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핵심 판례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내용이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판결이 뭐냐면 67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판결이. 자, 이런 겁니다. 경찰관이요. 사복을 입고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왜 갔겠어요? 뭐 불법으로 여자 도우미를 고용하는지를 단속하려고 해가지고 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아가씨 좀 불러줘라 이렇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경찰관이 그런 거 안 하는 데가 어딨냐 막 이래가지고 경찰관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가씨를 데려왔더니 그걸 뭐 해버린 거예요? 단속을 해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명백히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가씨를 부를 마음이 없는 사람을 경찰관이 가가지고 빨리 불러라 막 꼬셔가지고 부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2절에서 뭐가 나오죠? 수사의 개시가 나와요. 일단 의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뭐예요? 수사의 개시겠죠? 유용해가지고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에 뭐가 나와요? 단서가 나오는데 첫째, 변사자를 검시하는 거죠. 어떤 분이 죽었어요. 근데 자연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뭐 하게 돼요? 개시하게 되고요. 현행 범인을 체포한다. 불신 검문을 한다. 불신 검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잠깐 멈춰 보시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위생 식당이 위생이 불량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는 위생 불량한 것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설, 세평, 이 나와있죠, 그죠? 요새 가장 유명한 것이 댓글이죠, 댓글. 그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보는데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겠죠? 댓글 하니까 떠오르는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거박. 모르세요? 박병호 야구 선수 있죠? 야구 선수 박병호 야구 좋아하는 거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안티. 이게 국민 거품 박병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가 뭐냐면 국민 거품 박병호 해가지고 얘는 한 5년 됐다 그러던데 5년 동안 박병호 기사만 나오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악플을 달고 악플의 정도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좀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좀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박병호가 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다가 또 메이저리그하고 어떻게 또 계약이 됐으니까 어떻게요? 떠나면서 그냥 별로 처벌할 마음은 없다. 근데 다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떠났거든요. 근데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가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는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소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인데
인터넷 보니까 이 국고박 이놈이 어떻게 너무 명예훼손을 많이 한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도 뭐죠? 풍설, 새병의 일환으로서 수사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가 없더라도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애인데 보니까 얘가 좀 너무 기고만장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넘겨보시면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고소, 고발, 좀 이따 볼 거고 자숙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수를 하면 이제 뭐죠? 수사가 개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 신고, 제가 당했습니다. 또는 뭐죠? 진정, 이런 것들도 다 뭐죠? 수사의 단서로서 되는 거죠. 3번 수사의 개시 시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소나 고발이나 자수는 범죄 혐의가 범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즉시 수사를 뭐하게 돼요? 개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하거나 또는 범죄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수를 했다면 그냥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사로 돌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것들은 이게 아직은 뭐죠? 명확하지 않은 것이니까 수사전의 단계로서 뭐가 필요한 거죠? 내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단서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는 거죠? 내사를 하게 되고요. 내사를 통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고소, 고발, 자수가 있으면 내사 없이 바로 뭐로 들어가요? 수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뭘 거칩니까? 내사 단계를 거친 후에 수사를 시작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변사자 검시가 나옵니다. 일단 의에서 변사자 의미 우리가 뭐 변으로 죽었다 이런 뜻인가요? 자연사가 하지 않은 시체를 우리가 뭐죠? 변사자라고 하죠. 2번 변사자 검시에 의해 가지고 뭐죠? 시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변사자 검시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검사와 검증의 구별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부검한다는 말이 나오죠. 부검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검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검증이에요, 검증.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거죠. 변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과학수사 이런 분들이 가져가지고 장갑 끼고 어떻게 해요?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외형을 확인하는 게 이게 뭐예요? 변사자 검시고요. 검시를 해봤더니 뭐가 돼요? 뭐 지금 뭐 약에 중독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하게 돼요? 부검까지 하게 되는데 그럼 부검하는 절차가 일종의 뭐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재 한번 보자고요. 맨 검사는 수사의 단서인 수사전의 처분이고 강제 수사인 검증과는 뭐가 돼요? 구별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검과 같은 검증을 하기 위해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검사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도 아니고 수사하기 전에 전 단계이니까 뭐가 필요 없죠?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의 절차가 1번 주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그렇죠? 검사. 항상 우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수사는 검사죠.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 검증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상. 자연사하지 않은 시체겠죠.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한 사망에 의심이 있는 시체가 되고요. 3번 변사자 검시 후 영장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검사하기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다만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옆집에서 뭐죠? 시신 썩는 내가 난대요. 그러면 일단 변사자를 뭐죠? 검사해야 되겠죠,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세요 하면 영장 필요 없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간다 이놈아 라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더란 말이죠.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 보시면 검시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검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 없고, 부검과 같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고, 만약에 검시하기 위해서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거권자가 거부한다면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3항 불신 검문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신 검문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아니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도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자, 넘기셔서 70페이지 오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불신 검문이 뭐예요?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경찰관이 잠깐 서십시오, 이렇게 뭐예요? 정지시키고 그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신 검문이라고 하고요. 2번 법적 성격인데, 일단 불신 검문 자체는 수사가 아니죠. 그죠? 지금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수사가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행정, 경찰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불신 검문의 대상이 나와 있죠. 일단 누구라느냐?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불신 검문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방법해가지고 첫째, 정지시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정지하세요. 그랬는데 안 서. 그죠? 개무시하고 막 가. 이럴 때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뭐 팔을 꺾는다거나 목을 졸라서 그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일단은 뭐죠? 부정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죠? 자, 지금 잠깐 멈추시죠 그랬더니 막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막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재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다면 뭐 불신 검문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측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시면 이런 나와요.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 다시 말하면 신체 구속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용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것이 태도,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꼼짝 못하게 잡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뭐 팔을 끈다거나 옷가지를 뭐죠? 잠긴다거나 이런 유용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2번에 2번이 나오는데 질문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해요. 첫째,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경찰입니다 하고 반드시 뭐죠? 신분증을 어떻게 해요? 제시하고, 두 번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종로경찰서 안영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질문하는지 목적과 이유를 뭐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 검문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두 번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세 번째, 목적과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질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걸쳤어요. 거쳐가지고, 자, 질문했더니 3번, 말을 안 해요. 그죠? 나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한단 말이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다만 불신검문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때는 당신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고지해 줘야 돼요. 또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을 신문하고자 할 때 판사는 당신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뭘 해야 돼요?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신 검문을 할 때는, 불신 검문을 통하여 질문할 때는 굳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동행의 요구입니다. 1. 임의 동행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물어보니까 약간 이놈이 좀 이상해. 그죠? 그래서, 자, 경찰서도 함께 가시죠. 이게 뭐예요? 동행의 요구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임의 동행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그 사람이 좋다, 임의로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임의 동행의 원칙이고요. 따라서 그 사람은 나 안 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수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절차가 나오죠. 첫째,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질문과 똑같은 거죠. 차이가 뭐예요? 네 번째,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로 경찰서까지 갑시다. 이런 동행 장소를 밝혀서 뭐 하게 됩니까? 이미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잠깐 쓰십시오 하더니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경찰서 함께 가시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충격이죠. 그죠? 충격이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조력을 받아야 돼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의 후반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저 집에다 한번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연락할 기회를 어떻게 부여하고요. 본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지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경찰서로 갈 건데 변호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계입니다. 1. 6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뭐가요? 6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6시를 초과하게 되면 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누가 처벌받게 돼요? 경찰관이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3.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치장과 같은 시설에 뭐 할 수 없어요?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쏘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임의동행이니까. 그럼 만약에 나는 안 가겠어, 네가 뭔데 날 끌고 가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 때도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왔다면 갈 때도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야 돼? 돌아갈 수 있어야 돼. 6시간 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한다면 일종의 뭐예요? 강금인 거죠.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유치장에다가 가둬놓고 6시간 동안 못 나가겠다 하는 것도 뭐예요? 강금인 거예요. 그거는 이미 동행과 뭐죠?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동행하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6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요. 또 언제든지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감금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저번 주에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이미 동행 상태에서 그죠? 그 음주운전인가요? 그죠? 뉴스에 관심 없으시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이제 일 때문에 경찰서에 임의 동행 형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경찰관이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음주운전한 거 아냐? 근데 이 사람이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피를 뽑겠다고 해가지고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데려가서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보니까 뭐죠? 음주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운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것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우리 법원은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동행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비틀어 가지고 뭘 뽑았어요? 피를 뽑았죠. 그 사람이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 피 안 뽑겠다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피를 뽑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적정한 절차가 아닌 거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차를 세웠더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술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부한다면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 뭐 하는 거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현행범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음주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검사하려고 하는 건 그건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죠. 운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단순히 뭐죠? 경찰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의동행해가지고 어디 있는 상태예요? 경찰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항상 이제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용력의 행사의 욕구가 먼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어떻게 해요? 때리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소지품 검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제기한 뭐예요? 단서를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소지품 검사도 수사의 단서로서 하게 되는데 2번 보시면 대상이 나와요. 1번 흉기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일반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뭐죠? 소지품을 어떻게 해요? 뒤져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소지품 좀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죠. 그죠?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건 가능한데 강제로 뒤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는데 쉽습니다. 때 뭐 강제로 이거를 맞아 어떻게 해요? 막 지가 뺏고 막 이럴 수 있느냐. 만약에 강제로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영장이 필요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소지품 검사 가능하고요. 또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죠? 조사하는 거 가능하지만 흉기가 아닌 일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소지품 검사의 한계에서 외표 검사 더듬어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외여행 같은 거 가보면은 이제 어떻게 가면 막 이렇게 찍찍하잖아요. 그죠? 더듬어 보는 거. 이건 뭐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 소지품 개시 요구와 내용 조사. 이건 뭔가요? 자,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꺼내주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용을 조사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번 흉기 조사. 물론 가능한데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도 뭐는 안 돼요? 폭력은 안 되는 거죠. 폭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일반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내부를 직접 뒤지거나 강압적 방법으로 소지품 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를 직접 뒤지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흉기를 조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폭력이 아니라면 물리력 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일반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자동차 검본이 나오죠? 뭔가요?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동차 검문이라고 하는데, 2번 자동차 검문의 법적 근거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교통 검문 해가지고 무면허 운전인지 음주 운전인지 요거를 확인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교통 검문이라고 하죠. 제가 또 경험한 거는 저의 형이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이런 얘기는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형 차가, 이게 오래된 얘기, 한 7, 8년 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해가지고 현대에서 나오는 스포츠카 비싼 거 있죠, 그죠? 그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럼 한번 좀 몰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타겠다 해서 뺏어왔어요, 제가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타고 나가면 경찰차가 뒤에 서요. 그러고 나서 옆에 대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면허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주가 지금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붙으면 이제 어떻게 조율해 보나 봐요. 해보는데 차주가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데 차가 어떻게 해요? 운행 중이니까 뭐죠? 면허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서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운전면허증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형하고 저하고 생긴 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사정하고 그 양반들이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운전면허증 위정가 아니냐. 동생이 다루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까가지고 지문조회를 제가 2번인가 하고 그 차를 내가 못 타겠다가 저 형한테 돌려준 기억이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교통검문인 거죠. 그 다음 2번 경계검문, 범죄 예방이나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배가 떨어졌어요. 수배는 아니구나,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지로 나가면 검문소 있죠, 그죠? 거기서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경계 검문이 되고요. 3번 긴급 수배 검문, 뭔지 아시겠죠? 어떤 범죄자가 도주 중이에요. 그것을 수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긴급 수배 검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런 자동차 검문의 한계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임의적인 수단에 의할 것이 요구가 되고요. 핵심 판례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제3 고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